LHI 국어강사 김우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간을 모쪼록 어머님들께 좋은 시간 되기를 기대하면서 가벼운 문제를 하나 좀 풀어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수능에서 맞닥뜨리는 국어가 어떤 건지를 좀 아시려면 어머님들도 한번 그 느낌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가벼운 거 하나를 좀 준비를 해놨어요. 요 문장, 한 문장에 한 문장. 네, 그리고 요것도 이제 기출 지문입니다. 한 문장 읽어주시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요 문장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요거 OX 한번 해주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머님도 거기에다가 그냥 O인지 X인지 써주시면 제가 한번 뜯어보고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친구들과 좀 어떻게 비슷한가 그렇지 않은가 요거를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두 개를 같이 풀어주시면 안 돼요? 그건 이따가. 네, 두 개는 이따 같이 띄워드릴게요. 지금 요 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꿨어요. 네. OX. 찍으셔도 돼요. 네. OX.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반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O도 한 반 되시는 것 같고, X도 반 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것이 O인지 X인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장을 판별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여기 하이퍼리얼리즘 그 다음에 이 하이퍼리얼리즘은 현실성과 그리고 사실성을 추구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현실성과 그 다음에 사실성을 추구한대요. 구조가 같죠? 그런데 차이를 보자면 여기 들어있는 거 요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그러면 요 문장을 보면 요 트럼프의 흐름은 어떤 거와 관련되는 거냐면 사실성과 관련돼서 추가된 설명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이 문장은 트럼프의 전통을 하이퍼리얼리즘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얘기는 현실성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거고 사실성에 대한 설명이기도 한 겁니다. 요 위치가 달라졌을 뿐인데 지금 여기 있는 문장과 여기 있는 문장은 같은 문장이 아니에요. 이게 기본적인 논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를.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비문학에서는 이런 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읽으면 문제를 풀려고 해요. 읽으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읽으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번 한 장 넘겨보시면 두 장 오쪽을 한번 봐주세요. 오쪽을 봐주시면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21학년도 수능 왜 제가 21학년도 수능을 갖고 왔냐면 작년에 그 교육부에서 이제 킬러 문제 없애고 그래서 좀 교육 그 고등학교 과정에 맞춰서 문제를 출제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어 성적이 많이 낮았죠. 그래서 표준 점수로는 수학 점수보다도 높았습니다. 1점 150점 만점이었죠. 그런데 요 21학년도 수능을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에 교육부에서 우리는 요렇게 문제를 낼 거야 라고 제시한 회차네요. 이 정도 수준으로 이거를 본보기로 내겠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거를 하나 볼 거냐면 다시 요 지문은 작년에 치렀던 수능보다 어려운 지문이에요. 내용은 쉬운데 문제는 지금 수능에서 나왔던 지문보다 조금 더 꼬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6월, 9월 수능 이렇게 보면 6월이 가장 독서 비문하기 쉬웠고 그 다음에 9월이 조금 더 어려웠고 그 다음에 수능에서가 더 어려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 21학년도 수능만큼의 수준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 내용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문장 어머님도 이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읽는 글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접하는 글하고 다릅니다. 일상적으로 접하는 글은 지금
이렇게 말하면 웃긴 하지만 책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사실은 글을 쓴 사람이 문제거든요. 전달이 안 된 거니까. 그런데 수능에서의 지문은 이거를 잘 전달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의 순위를 매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면 좋은 글은 아니에요. 딱 직관적이지 않아. 그런 거를 이 지문이 잘 보여줍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거를 볼 거냐면 여기 3문단, A 구간에 해당하는 문단 있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머니 한번 읽어봐 주시고 28번 문제를 풀 건데 28번 문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이 잘 안 되는지를 우리 어머님들이 아셔야. 국어가 예전하고 달라요. 우리 어머님 때랑 제가 문제를 풀었을 때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과거는 그냥 숨은 그림 찾기 혹은 틀린 그림 찾기,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써요. 얘는 물론 그렇게 쓰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 문제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이 문제의 오답률이 무려 64.5%나 됩니다. 맞힌 친구들이 35%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 문제는 다음은 A에 제시된 예를 활용하여 예약의 유형에 따라 예약상 권리자가 요구할 수 있는 극도의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냥 3문단을 정리한 거예요. 3문단을 정리한 건데 이거를 답을 맞힌 친구들이 40%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높은 오답을 했던 두 개의 항목은 무려 5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그런 매력적인 오답을 아이들이 모를 수밖에 없는가?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그거를 한번 가볍게 한번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막 잘 수업하는 것처럼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어떤 것들을 잘하지 못하는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가볍게 어머님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그럴 때 어머님들이 한번 이 글을 읽어봐 주셔요. 죄송해요. 설명해 주셔서 문제를 풀게 하는 거. 읽으면 이제 읽으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 이제 생각을 하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를 한번 이제 가볍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문제를 따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혹시 답까지 도출하시는 분이 계실지.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이에요. 1번이 34.5%가 나왔던 거고, 2번과 3번 두 개를 합쳐서 48.1%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지만 좀 봐야 먼저. 선택지를 보면 지금 선택지 1, 2, 3번의 차이, 1, 2, 3번의 차이, 니은하고 디귿에 대해서 게다가 답이 1번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디귿의 경우를 보면 얘는 한 가지밖에 없죠. 급식 대금을 지급하는 거고. 그러면 본문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런 반응을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요거는 제가 이제 편의상 어머님께 빨리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먼저 좀 표시를 했어요. 예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이제 문장을 읽는다면 최소한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지 그 주어와 관련해서 어떤 서술어가 있는지, 그럴 때 첫 번째는 요 구간입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대요. 그러면 그 두 가지 유형이 여기에 있는 첫째와 여기에 있는 둘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는 요 내약에 대해서 이렇게 첫째와 둘째가 머릿속에 구조화가 자리가 잡혀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첫째에 대한 설명을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둘째에 대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하느냐? 당연히 요 항목들 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추가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빈칸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합니다. 쉬워요. 첫째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예약 완결권을 발생, 용어 자체가 다른 거니까 구분이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회사의 급식업체 문무에 따라 여러 업체가 신청한 경우, 이거니까 지금 첫째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준 거죠. 우리 구체적인 사례는 글에서 많이 요약을 할 때,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요약을 할 때. 만약에 이거 정리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그 사례가 포함이 된 거면 이 표 안에 이게 들어있어야죠. 그 얘기는 요약 정리를 할 때 구체적 사례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구체적인 거니까 그거는 빼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요 구체적 사례에 대한 처리가 잘 안 돼요. 왜? 앞에 나오는 내용 내가 처리했으니까 그걸로 그냥 얘를 받아들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능 지문을 보면 여기에 함정을 파놔요. 왜냐면 일단 아까 주어 말씀드렸죠. 예약상 권리자. 그러면 예약상 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상대방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회사, 그 다음에 급식업체, 회사의 급식업체 공모에 따라서 여러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 그럼 회사가 예약상 권리자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거 구체적 사례인 거니까 중요한 정보 아니지? 그냥 대충 있습니다. 재밌는 건 얘네들이 이거를 모르고 쓰는 게 아니에요. 평가원은 정말 상상 이상의 집단이어서 두 번째 경우를 보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둘째 경우 가족회사를 이 식당을 예약한 사람. 여긴 대놓고 예약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예약상 권리자가 되겠죠. 그럼 식당은 상대방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앞에서의 설명은 그게 안 보이죠. 지금 이게 처리가 돼야 여기에 나오는 내용까지 같이 처리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여기가 처리가 안 되면 뒤에 읽었을 때 앞에 나오는 내용이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아까 전에 이제 그 1, 2, 3번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문제를 딱 보면 어떤 게 먼저 눈에 띄어요? 그냥 표가 눈에 띄어요. 아이들이 이 표를 보고서 이 표를 채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친절하게도 저기 디귿 옆에 예약 완결할 거를 발생시키는 예비군은 식사 제공이라는 말을 써줬죠. 그러면 당연히 디귿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에 맞춰서 거기에 빈칸을 채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들어있는 식사 제공 보니까 왠지 제공이 들어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지금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예약상 권리자가 어떤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은 게 여기 보시면 본계약 체결을 요청하면 회사는 응하리요. 그런데 본계가 어떤 거냐면 여기 급식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기로 하는, 그러니까 선정된 이 업체가 바로 어떤 거냐면 예약상 권리자가 되고 회사는 거기에 응할 의무를 지니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급식 제공하고 대금을 요구를 해야죠. 어렵죠? 근데 이거는 원래 더 쉽게 쓸 수 있는 글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애들의 내용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답을 제대로 고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으면서 내가 파악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읽었으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읽어서 내가 한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어떤 생각이냐면 이해했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냥 글자를 본 거지. 이해했다면 이 문제의 정답률이 이렇게 낮을 수가 없죠. 지금 이거를 작년에 교육부에서 우리가 추정하는 시험이 이런 수준이다 라고 밝힌 거예요. 내용도 많지가 않아요. 정보량은. 그래서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고민하시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 이건 꼭 우리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올해 수능을 보는 게 아니죠. 우리 친구들은 내년에 수능을 봅니다. 올해는 사고의 틀을 갖추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좀 당당히 말씀드리는 건데 제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올해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건 못합니다. 기본적인 사고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인식의 틀이 좀 갖춰져 있을 때 그 다음에 시간 줄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연습을 해야죠.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10분 만에 해결해가 아니라 이 지문을 20분이 걸려도 좋고 30분이 걸려도 좋아. 너가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것만큼 파악을 해. 어떻게? 내가 알려주면 돼. 그래서 지금 친구들에게는 이제 교재를 2권을 나갈 거예요. 하나는 제가 이제 제작한 교재고, 하나는 이제 기출문제 모집인 건데, 이 제작한 교재로 문장부터 문단까지, 그리고 요 일반론에 해당하는 거는 문장과 문단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고, 그 다음에 구조론을 읽고 난 다음에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는. 생각해보면 우리말로 된 글을 읽는 거여서 어려운 방법이 필요 없어요. 저는 이거 하나로 고3, N수 다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학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문장을 끊어 읽고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어떤 내용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제 자체 제작한 교재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중 교재인데 이건 이제 미래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올해 수능 문제집인데 요 문제집 그러니까 미래에 아마 N기출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아마 2, 3주 지나고 난 다음에 들어갈 거니까 당장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 문제집을 선정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이제 수능이 이게 무엇인지를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랑 다릅니다. 교육청에서 내는 문제랑 식이 달라요. 그래서 요 문제집은 그 지문의 난이도를 상중하로 정했어요. 미래의 출판사입니다. 상중하로 나눠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맞춰서 제가 이제 지문들을 설명을 할 거예요. 같이 이제 지문들을 볼 겁니다. 요 문제집은 지금 이제 근 10년, 그러니까 대략 한 90개 정도의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집을 최대한 올해 안에 다 보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제도법은 이제 독서, 비문학 교재고, 문학 개념어는 이거는 사전처럼 좀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지에 나온 용어가 실제로 어떤 표현이고 그것이 어떻게 변형돼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요 교재를 통해서고, 그래서 요 제작한 교재를 통해서 좀 밑바탕을 마련해주고, 그것을 지금 이제 기출문제집을 통해서 상중하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 쉬운 것부터. 왜냐면 쉬운 글이나 어려운 글이나 처리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거를 아이들이 느껴야 그러니까 쉬운 글에 적용이 돼야 어려운 글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좀 진행을 한다. 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문의 숫자가 많아요. 90개 지문.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2학년, 사실 이제 1학년인 거잖아요. 아직 2학년이 된 게 아닌 거니까. 아이들이 이런 지문들을 소화하려면 한식, 그러니까 하루 수업분에 많으면 2지문, 그래서 독서 2지문, 문학 2지문. 보통은 아마 한 지문씩 설명을 할 거예요. 아까 글 보셨죠? 그거 한 문단 걸리는데도 10분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그래서 남은 지문들은 과제를 통해서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요거는 아마 제일 뒤에 보시면, 지금 우리 기출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 때, 과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적어 놓은 거예요. 7쪽입니다. 7쪽을 보시면, 기출문제 공부법, 요거는 과제를 이렇게 좀 수행하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머니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아이들이 전달해주면, 고민하자는 거예요. 고민. 읽고 내가 답을 냈어. 그럼 채점할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답을 낸 거의 근거가 본문에 어디에 있었고 어떤 표현이 바뀐 것인지를 스스로 따져봐야죠. 국어 공부는 해설이랑 가장 멀어질수록 좋습니다. 해설을 보고 아이들이 이해했다고 한 거 생각을 하는데 그 해설을 읽은 거예요. 아이들 스스로가 생각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려면 시간도 충분히 들여야 돼요. 과제에 대해서. 한 지문에 10분, 20분, 많게는 30분. 지금 이제 이 친구들 오전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 보통 한 지문에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과정에 따라서 보려면. 다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어머님들 마음을 좀 급하게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올해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시험을 보는 거다. 그러려면 일단 글을 좀 제대로 읽어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테스트 보시면 이건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보시면 서답형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오픈북 테스트예요. 왜냐면 지금 이 지문은 두 번 다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문에 구현된 원리라든지 선택지 구현 원리는 똑같이 나타나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내가 설명해 준 것대로 답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들 이제 테스트 결과를 받아보시면 실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죠.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시 지금 사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주세요. 이거를 뭐 문제를 잘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를 풀었는지 지문을 파악했는지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클리닉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수업했던 것과 과제는 수업하지 않은 걸로 과제를 낼 거예요. 그 기출지문. 그러면 수업 중에 했던 것들을 거기다가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클리닉을 통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거와 유사한 지문을 한번 풀어보는 거죠. 아, 이렇게 했더니 이 지문이 이렇게 읽히고, 그런데 아직 내가 부족해서 이 문제는 못 푸는 거구나 라는 거. 국어는 자꾸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알고 푸는 것인지 모르고 푸는 것인지.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조금 무시무시한 말이기도 하죠.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이거는 이제 병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전쟁 중 혹은 전투 중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현재 자기의 수준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지속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학년이면 요 단계를 압축을 하니까 생각보다 6월에 원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더라고요. 나는 애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시켜보면 애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사고 훈련을 통해서 일단 틀을 좀 잡아가고, 그래서 그 지문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그 선택지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아닌 어머님들께 우리 아이가 엄마 이 지문은 이렇게 구조가 되고 이 선택지는 이런 원리로 나온 거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잘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시간 줄이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그 틀을 마련하는 시간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국어 문제를 생각보다 좀 어렵게 풀어야 한다는 점을 좀 우리 어머님들도 느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꼭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그러니 우리 지금 이 설명에 오신 어머니 혹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머님들만큼은 올해 모의고사 시간 안에 못 풀어도 괜찮다. 대신에 타겟팅이 필요한 거예요.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내가 오늘 모의고사에서는 비문학을,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문학을, 아니면 내가 독서 지문 하나와 문학 지문 3개를 풀어볼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처음 접하는 질문에도 우리가 연습했던 것처럼 적용해 볼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올해 수능 보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 수능 보는 거.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어강사 김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능 영어 강사 수능 덕후 김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를 나타내는 6가지 키워드로 제가 정리해 온 것인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1사학번으로 연세대학교 영어문hệ 졸업을 했어요. 제가 수험생 시절부터 강사 쪽을 아예 꿈꾸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사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제 교재들이 수험생 때 만들어진 것에 가까워요, 초안이. 그래서 굉장히 실전성이 높고 지금에도 여전히 통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이투스 247 학원에서도 N수생과 고3 7성인반의 수업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성적 향상을 계속해서 큰 실패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에서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작년도에 특이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의 다 등급 향상은 있었는데 굉장히 단기간에 성적을 올린 케이스가 있어서요. 제가 3월 달에 시즌2가 시작이 되고 나서 윈터 기간 때였다.
이제 1월달에 수업 시작하고 나서 3월 모의고사 때 바로 1등급까지 올라간 학생이 있었어요. 이제 공부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이제 1등급이 되고 나서도 제 수업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이제 어떤 점이었냐면은, 이제 방금 전에도 이제 부장님이랑 잠깐 얘기를 한 건데, 내신을 공부하고 고3 학생들이 정시를 공부하는 방식이랑 N수생들이 정시를 공부하는 방식은 확연히 차이가 커요. 정말로 이제 1년 사이에 텀밖에 없는데, 이제 N수생들은 오로지 수능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을 들었을 때 다른 과목에 제가 공부 방법들도 소개를 해줬는데, 그런 부분들이 워낙 효과가 좋았어가지고 계속해서 듣겠다라고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서울대 융합학부에 합격한 이제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9월 달에 국수 영탐이 1131이 된 상태에서 발등에 불똥 떨어져가지고 저한테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첫 수업을 듣자마자 굉장히 마음에 들었더라고요. 이제 키워드 5번째 있는 거랑 동일한데, 이제 그 친구는 완전히 이과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국어도 이제 그 친구가 김승리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걸 굉장히 잘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도 제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이제 첫 수업 듣자마자 너무 마음에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쭉 수강을 해서 수능에는 결국 1등급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제가 이투스에서 전체 커리큘럼 총괄을 맡고 있어요. 영어과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 학생들 또는 이제 고2 학생들도 정시반이다 보니까 조금 수준을 낮춰서 진행을 하겠지만, 앞으로의 커리큘럼도 제가 자체적으로 전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고2에서 정시반 한다라고 했었을 때 추후 수능까지 계속해서 제가 염두에 두고 커리큘럼을 이제 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로는 공학적 구조적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제가 간략하게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국어랑 영어 공부할 때 대충 이러하니까 답은 이러하다라고 이제 강의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평가원은 논란을 줄여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론의 길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론의 길을 마치 이제 수학에서 식을 써내려가듯이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제 수업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로 이제 그래도 강사들 사이에서는, 특히 수능 강사들 사이에서는 젊은 축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보기에도 참 그렇게 크게 다른 말 하는 건 없는데 좀 공감을 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은 좀 젊다 보니까 제가 성장하는 것도 너무 좋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이 순간순간, 그리고 지금 이 설명회하는 순간순간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거는 제가 재밌어 하면은 학생들도 보통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지치지 않고 수업 듣는데 아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수능 영어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제 컨텐츠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능 영어에 대한 이제 간단한 통계 자료인데, 일반적으로 수능 영어는 N수생한테 굉장히 유리한 과목이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이게 작년도 수능 결과예요. 재학생 1등급이 5.9%고 이제 N수생 1등급이 12.7%입니다. 그리고 2등급 비율로 봤을 때도 재학생은 15.5%, 2등급은 26.6%입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부 방법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 때문이 아니라, 만약에 그게 이제 핵심 차이점이었었다면은 국어, 수학, 탐구에서도 동일한 모양새를 보여야 하는데 영어에서만 이런 식으로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떤 차이라고 해석이 되는가? 학습 시간의 차이라고 가장 크게 보입니다. 아무래도 재학생들은 이게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랑 다른 거 분명하고요. 네, N수생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내신 공부하는 시간 없이 전부 다 정시 공부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보여요. 그래서 이 영어 공부는, 특히나 수능 영어 공부는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다라는 결론이 이제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작년도 수능의 투기점을 바탕으로 향후를 예측을 해보는 건데, 2023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수능의 1등급은 7.67%였어요. 그런데 작년 수능은 4.28%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 과목 상대평가의 1등급 비율하고 동일하게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반면에 우측에 이제 2등급 선을 보면은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는 연세대나 아주 특이한 학교들을 제외하고서는 2등급만 맞아도 다행이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시에 있어서는. 그 가산점의 차이가 아주 큰 폭으로 벌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수능 영어를 대비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2등급까지는 타 과목에 비해 거의 2배가량 쉽다라고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이제 비율상으로 봤었을 때. 자, 그래서 결론은 시간 투자를 빨리 하면 할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영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작년도 수시에서는 최저등급 대란이 벌어졌죠. 최저등급 못 맞춰서 수시 이탈자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영어가 한몫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현 정권이 이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수능 킬러 문항을 없애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능 영어 강사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킬러 문항을 제거한다라는 게 가장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을 없애겠다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킬러 문항 제거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첫 번째에 있는 배경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문항이 있다라면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처음 보는 지문들을 바탕으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평가원 입장에서는 쉬운 수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변별력 유지를 위한 조치도 같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작년 수능에서 많이 바뀐 사항들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쉬워진 항목은 단어랑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졌어요. 당연히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지문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문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박사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박사 수준이 아니라 학사, 석사 수준의 지문을 가져올 거라서 단어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배경 지식 수준도 당연히 감소를 했고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배경 지식을 쌓아주는 주관지 같은 것들이 나오지만 영어에서는 그건 이제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변별력 유지를 위해서 어려워진 항목들은 평가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질기법의 고도화를 시키겠다라고. 이제 평가원이 수능 문제를 낼 때 평가원이 건들지 못하는 파트는 지문 원문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선지와 지문을 고르는 시각 자체는 평가원의 시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문적 지식을 배제하고 지문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논리가 어려운 지문을 가져오는 방식이고요. 또는 문장 길이가 긴 걸 가져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특이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선지 파트를 평가원이 직접 씁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게 이제 눈에 띄었었던 변별력 유지 장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수능을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배경 지식이나 단어를 많이 외운다라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논리랑 추론 방향성 잡는 게 가장 우선시된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고2 정시반을 맡게 된다라면은 어떤 사항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학습을 하게 될 것인지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어는 크게 단어, 문장, 문단 학습 세 가지로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역으로 들어가면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글을 읽기 위해서 문장을 알아야 되고 문장을 알기 위해서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실제 학습은 그 역순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이제 단어는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학습을 지도를 할 것이냐 두 가지 교재를 운영을 할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워드마스터 수능 2000. 이제 제가 별도 단어장을 다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수능을 타깃으로 하는 단어장들은 시중에 굉장히 좋은 게 이미 많습니다. 뭐 어휘끝이나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나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게 많아서 이 부분은 시중 교재를 따라서 쓰되 시험지는 제가 좀 독특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기본 여러 그 학생들이 보통 단어장을 외울 때는 표지어를 외워요. 그리고선 유의어, 반의어나 또는 확장어 같은 개념들을 잘 외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만든 시험지에는 그거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걸 왜 넣냐면은 학생이 리걸이라는 이제 뭐 법적인이라는 뜻의 단어를 하나 외웠을 때 만약에 1이 붙으면은 이제 그 반대어가 된다라는 구조를 알고 있다라면은 한 단어 외웠을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외우는 효과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의어, 반의어, 확장어까지 전부 다 외우도록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매일매일 진행을 할 거고요.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은 이제 조교한테 그리고 제가 직접
아이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매주 기록하고선 잘 안 될 경우에는 제가 상담 전화 걸어서 추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거는 제가 앞으로 쓸 교재에 단어를 직접 정리한 거고요. 다만 이 단어가 조금 특이한 거는 구문 사항들도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장을 외웠을 때 문장 학습도 같이 될 수 있다는 게 특이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도 다른 학원에서 운영 중인데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이들이 단어를 외울 때 사고 흐름이 워낙 짧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2단어, 3단어 넘어서 한 문장 전체를 외우게끔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아이들한테 학습 부담이 크지만 실제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이제 지문 하나에서 요 정도의 단어 리스트를 뽑아낸 거고요. 그럼 이걸 외웠을 시 그 지문의 해석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부분들 위주로 뽑아내가지고.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테스트를 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문장 파트는 어떤 식으로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수능 영어는 문장 해석만 하는 방식이 내신 영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내신 영어는 문법을 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시험에서 문법상이 이게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이들은 관계대명사가 어쩌고 이런 것들을 기억에 강하게 남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 텍스트를 읽을 때는 관계대명사다 하고선 읽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한국어 글을 읽을 때도 문법을 따지면서 읽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구조가 아니라 의미 부를 나누는 학습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계로 기본적인 구조 수업은 하겠지만 그 초점은 품사 문법이라든지 문법 사항들이 아닌 의미부를 나누는 작업이 주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직역 파트가 있는데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3, 4등급권 대 학생들이 성적 올리기가 굉장히 수월을 해줘요. 이제 그 아이들은 대체로 문제를 푸는 방식이 대략적으로 많이 나왔었던 단어랑 어감 가지고 느낌대로 푸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한테 문장을 천천히 해석해보라고 했었을 때 자신의 감이 조금 더 구체화되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효과는 가장 확실할 겁니다. 그리고 좀 애석한 경우들을 제가 강동에서 많이 봤어가지고 워낙 이쪽이 내신 중심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법 중심이고 지문을 외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현저히 떨어진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3 정시반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데 좀 제가 저한테는 너무 안타까웠던 소리가 제가 문장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수능 수업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학원들은 어떻게 수업을 하길래 하고 알아보니까 스킬 위주예요.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이 이러하다.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상태여야지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스킬만 배운다라고 해서 성적은 오르진 않습니다. 저도 물론 스킬을 알려주긴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아이들은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점이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이제 바꾸는 과정을 배우고 나서 의역으로 넘어가는데 의역은 한국어 어순대로 바꾸거나 또는 뭐 자연스럽게 바꾸거나가 아니라 시험장에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의역이라고 합니다. 수능 지문은 160단어에서 180단어까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 단어들을 모두 다 정보 처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한 문장 한 문장들을. 그래서 거기까지 문장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 교재는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고요. 컨셉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능 필수 구문, 이제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문장 유형들과 공학적인 해석 접근, 되게 딱딱하게 해석하는 법을 먼저 배워줍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좀 어색한 친구들도 규칙에 따라서 해석하면 되는구나 정도는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보 단순화까지 배울 수 있는 게 해당 교재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상으로는 이제 문장 분석을 아이들이 하고 그리고 직역하고 의역을 한다. 그리고 이제 실제 수업에서는 제가 이제 문장 해석해온 거를 아이들이 해온 걸 바탕으로 개념 설명이랑 해설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개별 피드백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는 아마 전화 상담 위주로 진행이 되거나 또는 클리닉 때 이제 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텐츠로는
이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수능 문제집들이 어떤 뭐 변형 문제집들이 있지만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매테리얼은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역대 평가원과 교육청에 나왔었던 수록되었었던 좋은 이 문장들을 제가 가져왔고요. EBS에 수록된 문장들 중에서도 EBS가 전부 다 좋은 건 아니어서 문장들 중에서 제가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만든 교재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때 아이들한테 가르칠 것의 한 가지 예시고요. 이렇게 한 문장이 이제 좀 길죠. 그리고 요 정보를 전부 다 처리하는 건 아이들한테 힘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꾼다 할지라도 실제 시험에서 못 쓰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걸 읽었을 때 요게 남아있을 수 있게끔의 과정과 그리고 텍스트들과 이제 해설지들을 배부를 해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 문제를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문장 파트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 거냐면은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보인다가 될 겁니다. 실제로 지금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었을 때도 큰 효과가 보이고 있고요. 매년 제가 이 커리큘럼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계속 효과가 좋았었고 리뷰가 좋았어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필요한 능력 중에 세 번째, 문단 쪽에서는 어떠한 능력이 좀 필요한지.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 영어는 국어랑 영어는 수학과 탐구하고 다르게 지문 내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지문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얘를 활용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단 파트에서 저희가 배울 거는 첫 번째 논리입니다. 우리가 문장 2개 이상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 글의 맥락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한 흐름들을 체계적으로 알려줄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를 들어 이제 수능 영어에는 주제 제목 이런 문항들이 나오고 빈칸 순서 삽입 이런 문항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주제 제목의 추론 방식이랑 빈칸 순서 삽입에서 써야 하는 머리의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글을 이해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문제를 이제 뭐 예를 들어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도 배워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가 10가지 추론 유형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주제는 이렇게가 아니라 빈칸에서도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됐을 때 추론하는 방향 좀 더 체계화시켜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아이들의 사고 방향을 좀 잡아주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샵 표시하고선 영어로 적혀 있는 건 제 교재 이름이고요. 각 파트에 해당하는 교재들은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전 연습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시험을 못 보면 꽝이어서 시간 재고 정해진 이제 공간 안에서 시험 보는 연습도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장 파트의 교재는 요거고요. 그래서 세 가지 논리 원칙, 글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총 3가지로만 정리를 할 거고 추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총 10가지로만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학습 부담이 인지상으로 높지는 않지만 해야 될 내용들은 조금 많을 거예요. 이 적은 카테고리 안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연습을 시킬 거라서. 그리고 시스템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 이해를 통해 활용으로 갈 것이고, 이제 아이들이 실제로 해야 되는 거는 예습을 해온 것을 바탕으로 수업 때 저랑 좀 비교 분석을 할 거예요. 아이들이 읽은 방식이랑 제가 읽은 방식을. 그래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제가 조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마지막으로 복습과 테스트는 별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컨텐츠는 아까랑 동일하게 평가원 기준으로 선별을 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알려주게 될 중요한 사항들을 좀 간추려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도 6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전부 단순화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장을 전부 다 해석하지 않고 각 문장별로 중요한 부분만 추려낸 사항입니다. 아이들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 더 나아가서 단어로 정리하는 것까지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핵심 단어, 이 문장의 중요한 단어 누구였는지 구분하는 것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글이 전개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한테 중요 문장을 잡는 법을 알아야지 주제 제목이라든지 또는 독해 방향을 잡기가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힘을 나눠가지고 가장 중심이 되는 말과 얘를 설명해주는 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의 과정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3가지 논리 원칙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요거는 실제 수업에서 아이들이
좀 오랜 시간 들여서 채워야 할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얘가 주제일 경우에 얘를 주제라고 가정을 하고 두 번째 문장이 같은 말이면 설명이다. 만약에 계속해서 같은 말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문장만 기억해도 괜찮다. 그래서 최소한의 엑기스적인 정보들만 남기는 과정으로 이제 논리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갈리게 되는 이유가 갤러리가 중요하다라는 글에서 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을 해요. 근데 결국에 여기서도 창고가 부정적으로 취급당한다 해서 결국에는 갤러리가 중요하다는 게 메인 메시지로 남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추론 과정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주제 문제였어요. 주제 문제에서 아이들이 뽑은 메인 메시지를 선지와 비교 분석하면서 적합한 답으로 찾아가는 과정, 이러한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추론 과정상에서 배울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능 강사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은 수업만 책임질 게 아니라 수업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자습하는 과정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수업에 나갔었던 지문에 대한 해설지를 제가 직접 작성을 해서 이제 PDF가 됐던지 또는 프린트가 됐던지 대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복습을 할 때 그냥 책만 읽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능동적인 사고 과정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존에 이제 해설지를 작성을 해놓은 거고 이미 아카이빙 정리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대치 쪽에 있는 강사들이랑 제가 팀 작업을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총괄 팀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건 이제 팀 아정이라고 해서 3월달에 EBS 관련된 분석지가 EBS 정책 때문에 지금 출판은 안 되겠지만 시중에 조금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어떠한 교재 분석 틀보다 가장 깔끔한 분석 틀이 될 거예요. 아마 언제 3월 이후에 아정이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 커리큘럼상에서 EBS도 선별 문항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라서 해당 과정의 해설지로 같이 배우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를 할 때 수능 덕후라고 했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저의 첫인상을 첫 수업 듣고 나서 첫인상을 물어봤었을 때 수능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수업하는 거 되게 즐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 자료 다 직접 작성한 거고요.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목 문제에 자주 나오는 그 패턴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최대 4개년까지 지금 이제 패턴을 정리를 해가지고 한 상태고요. 그럼 아이들한테는 이 통계 자료가 어떤 효용이 있냐면은 24번을 풀 때 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 예측하고 풀어. 이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논리구조나 추론 오답률 같은 걸로 이제 아이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는 킬러 문항은 무엇이며 여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제공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매번 교재를 리뉴얼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문항이 좀 중점적으로 출시가 될 것이며 추가 콘텐츠도 제가 넣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평번에 실렸던 문항들 위주로 재해석을 해주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업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봐요. 크게 4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아이들을 관리를 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질적 학습 프로세스를 쌓아주는 거를 가장 우선시를 할 거예요. 아이들이 100문제를 하루 동안 푸는 것보다 10문제를 3번, 4번 보는 게 훨씬 기억에 잘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나서 들렸던 후기 중에 하나가 전보다 공부하는 시간은 줄었다. 그런데 질적인 학습의 효과가 훨씬 커졌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먼저 뭐 떠본 것도 아니고 직접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숙제 과정을 짜줄 때 쓸데없이 그냥 전부 다 외워 이런 식의 말은 하지 않고요.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 2등급이다. 그러면은 해석 연습은 불필요하고 정보 단순화와 논리 구조를 짜는 연습이 더 필요해요.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과제 방향들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하루 공부 30분이면 충분하다. 이것까지만 해라 라고 다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자체 제작 해설지 전부 다 배부해서 이제 복습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조금 더 효용감 느낄 수 있게끔 만들 거고요. 클리닉 때는
아직 정확히 클리닉 시간이 확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클리닉 시간은 실전 연습을 하는 걸 위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제한 시간을 두고 옆에 학생들과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실제로 시험 보듯이 시험을 보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에는 조교도 물론 운영하긴 하겠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그냥 직접 아이들하고 전화 상담하고 카톡하면서 학습 중에 애로사항이나 수업 이해도 같은 부분에 좀 미진했었던 부분들을 메꾸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2 정시 대비반은 3월 4일날 아마 개강이 될 것 같고요. 정규 수업은 이제 저녁 7시 반부터 그리고 10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일주일에 3시간이어도 정시를 대비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은 월요일이 아닌 화부터 이제 일요일까지가 될 겁니다. 그 사이 기간들에 이제 아이들 학습 방향들을 최대한 개선해 주려고 중간중간에 전화 상담하고 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모든 상황이었고요. 고2 때 정시 시작하는 거 빠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수능 영어 특성상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고3 때까지 이제 실제 아이들이 수능을 볼 때까지 가급적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국어랑 영어는 아무래도 글을 읽는 관점이 중요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온다면은 수능 때까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